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우당 김중혁입니다. 이름으로 만드신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 아니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고요. 아, 새로 만든 소, 네. 사납고 무서운 소를 일컫는 네.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하고 좀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오늘 강철비도 다루니까 네. 철우라는 이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새해에는 소처럼 일하시겠다. 이런 사납고 말씀. 힘센 소처럼 일하겠다. 네. 아무도 내 앞을 막지 못할 것이다. 영화당 일주일에 2번씩 찍나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정도의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말씀으로 또 시작을 네.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영화를 바로 떠올리기도 하는데 강철비 또 지난 연말에 좋게 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기 주인공 이름이 철욱이도 하고. 그렇죠. 네. 바로 양호석 감독의 힘찬 영화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양호석 감독의 영화가 딱 2편밖에 없어서 네. 고르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는 양호석 감독 네. 보면 약간 철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저하고 약간 비슷한 어떤 묻어가기? 쉐입도 있고 네. 약간 사납고 힘센 소 같은 네. 정말 힘찬 느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양호석 감독이라는 주제와 철우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지 않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아직 2편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감동론을 말하기는 좀 이른 섣부른 듯한 느낌이 저희한테 있고요. 그래서 2편의 영화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양호석 감독이 데뷔작으로 1,000만이 넘는 영화를 만든 네. 정말 이제 극적인 경험을 했던 1136만을 했더라고요. 찾아오셨군요. 네. 네, 근데 네.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주변에서 이 영화를 별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많이 보긴 많이 봤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작년 말에 아마 1987 같은 그런 뜨거운 어떤 사람들의 높은 만족도 이런 걸 느끼게 했던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온 작품이 이제 강철비죠. 상대적으로 흥행은 조금 덜한 영화이긴 사실이지만 강철비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호석 감독은 어떻게 보면 데뷔하게 된 그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꿈을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서 어쨌건 뭐 그쪽 공부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방송사라든지 대기업과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회사들을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한 40 무렵에 취미로 이제 웹툰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웹툰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슨 로버트 태권도 이 속편에 해당하는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 뭐 멜로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스틸 레인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게 되는데 스틸 레인이라는 것이 바로 강철비의 모태가 된 작품이죠. 그 작품을 연재하는 도중에 그 작품 안에서 김정일이 죽는 상황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 연재하는 중간에 실제로 김정일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떠들썩한 화제를 모으면서 뭐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웹툰 작가의 이력으로 그 다음 웹툰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변호인이었는데 그런 웹툰용 시나리오를 아예 그냥 영화로 만들어서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양호석 감독의 개인적인 이력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어찌됐건 양호석 감독의 영화는 이제 딱 2편이 나왔을 뿐인데 저는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귀한 재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 영화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측면이 있고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장르적으로 얘기한다면 한국 영화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무슨 지적인 코미디, 그다음에 뭐 첩보 영화, 법정 영화, 그다음 SF 영화 이런 영화들은 한국 영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훌륭한 작품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는 감성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이 참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성이 뛰어난 작품은 조금 적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호석 감독의 영화들은 지적이면서 힘이 넘치는 영화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장르적으로도 뭐 변호인은 굉장히 익숙한 장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 강철비 같은 영화는 사실 한국에 별로 없는 영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강철비와 변호인을 만든 양호석 감독의 차후의 행보가 계속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양호석 감독이 약간 문제 제기의 감독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새도 뛰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를 사회에 던지느냐에
감독이 던지고 싶은 화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영화 변호인과 강철비는 한국 사회에서 빨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감독이 정말 날선 입장으로 내놓는 것 같은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도 좋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두 편 모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실제 사실이라든지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또 실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술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고우면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변에서 어떤 뭐가 있더라도 그 이야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것 같은 두 편 다 그런 느낌이 있죠. 제목을 세 글자로 짓는 것도 아, 그러네요. 강력해 보이는 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여기서 길게 제목을 지어가지고 변호인 누구누구의 삶 이렇게 했다든지 예, 제목이 길어지면 정말 양호석 감독 스타일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양호석 감독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화술은 딱 세 글자 제목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글자를 합치면 다음에도 세 글자라고 치면 변강 다음엔 쇠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뭐 옛날 사람 같아. 네. 자, 양호석 감독 세 번째 영화는 이렇게 해서 네. 에로 영화가 되는 걸로 네. 저희는 또 이렇게 네. 바라면 큰일 나겠죠. 네. 쇠속각 이렇게 하면 재밌겠네요. 네. 자, 1분 브리핑 할까요? 네.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양호석 감독이 이름을 짓는 스타일이 네. 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양호석 감독이 웹툰 스토리 작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네. 이름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재밌게 짓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박찬욱 감독 얘기를 할 때 네. 박찬욱 감독의 네이밍 센스라는 제목으로 이름 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오늘 그 2탄으로 양호석 감독의 이름 짓기가 제일 쉬웠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호석의 이름 짓기가 제일 쉬웠어요. 네, 왼쪽이 변호인에 나오는 이름들이고요. 오른쪽이 강철비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제일 먼저 짚어야 될 캐릭터 송우석인 것 같아요. 송우석은 송강호 씨와 양호석 감독 이름을 합한 변호인의 캐릭터인데요. 참 진짜 쉽게 지으셨어요. 네, 정말. 근데 네. 감독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했더라고요. 상식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인 이름을 지어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제목 이름을 이창동 감독님이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창동 감독님은 네. 알게 모르게 막 짓는군요. 그 이창동 감독님의 이름도 다시 한번 잘 따져봐야 되겠어요. 네. 막 지으시는 분이구나. 미량 같은 경우 여주인공 이름이 신혜인데 그게 믿음과 사랑을 합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네요, 좀 있는 이창동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노우현이라는 이름은 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상에서 네.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 노우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송우석이라. 이형규요. 아마 시작할 때 그렇게 가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양호석 감독의 영화에서 이름이 중요한 것 같은 게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호명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부산에서 변호인들 99명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끝이 나는데 감동적이죠. 네. 이인기 박환수 그 감독에게 이름이라는 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쉽게 짓기도 하지만 호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과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철비 역시 강철비라는 스틸 레인의 무기 이름이기도 하지만 강철비로부터 철우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북한의 철우는 강철 같은 친구를 뜻하는 거고요. 한자로 적어놨는데 남한의 철우는 행복한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름인가 하면 남한의 철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네, 그 그런 상황이. 북한의 강철 같은 친구는 사실 강철 같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주고 있는 아이러니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엄철우와 곽철우였죠. 네. 네. 그리고 곽병규라는 이름은 곽도원 씨의 본명입니다. 이 변호인에서 곽도원 씨가 굉장한 악역을 했기 때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강철비 때 시나리오에서 아예 곽도원 씨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대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상에 곽병규라는 곽도원 씨의 본명을 적어놓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또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스팅하면 이름을 싹 바꾸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그 이름 짓기인데요. 네. 이의성, 김경영, 박기현이라는 이름인데 네. 사실 이거는 실제 배우들의 이름을 성만 성과. 바꾼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송호석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김희성 씨, 이경영 씨, 김기현 씨를 성만 바꿔가지고 등장을 시키는데 아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름 짓기가 아닌가 싶어서
양호석 감독의 이름 짓기의 세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서울대, 연대고대, 내 상고 출신 고졸 끼주지도 않아. 내가 이딱 물고 실력으로 버틴다 이가. 저한테 죽인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세금 쪽 어떻습니까? 웃기다. 변호사님아, 내 좀 도와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진우만큼 무죄라고 믿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변호인입니다. 네. 네, 변호인은 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제가 영화 보고 우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울보 캐릭터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 영화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무조건 울리는 영화인 것 같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네. 이따가 최고의 장면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 빼고 치자면 네네. 김정혜 씨의 연기가 전 너무 눈물겹고요. 처음으로 김정혜 씨가 그 아들 오랜만에 행방불명됐던 아들을 어떤 곳에서 만났을 때 짓는 표정이 울음을 참기 위한 표정 같은 거 보여주는데 그 장면은 김정혜 씨는 울지 않지만 우리를 정말 끝끝내 울리고야만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누가 봐도 클라이맥스고 이런 장면도 너무너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밥비를 돈을 낼 게 없어서 네. 한 달치 국밥비를 그만 좀 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다가 그 집 아들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본인의 뜻대로 꿈을 이루게 되고 돌아가서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상하게 그런 장면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건가요? 겁니다. 네. 내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아이고 아줌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영애 씨 얘기하셨는데 또 김영애 씨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울컥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인은 사실은 뭐 배우들이 참 훌륭한 연기들을 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송강호 씨의 어떤 화려한 그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훌륭한 그런 연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앞쪽하고 뒤쪽이 약간 다른 영화처럼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송강호 씨도 앞쪽하고 뒤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바카스 병을 들고 버스에 올라 앉아가지고 네. 어딘가를 가다가 괜히 바카스를 한 명 까먹잖아요. 네. 그 장면은 아무 장면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웃음이 나요. 왜냐면 우리가 송강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후반부에 가면 완전히 다른 배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가 많은 영화들이 이제 앞부분에서는 약간 웃음을 주고 푸근하게 만들고 뒤에서는 뭐 이제 울린다거나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시나리오 공학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사실은 인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송강호 씨 연기를 보면 앞부분에서 이전에도 그런 얘기 살짝 드렸는데 너구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구리는 너구리인데 굉장히 정이 많은 너구리 같고 뒤에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포효하는 사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변호인을 보고 나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변호인은 말 그대로 송강호라는 대배우의 어떤 사자후 같은 그런 영화로 저한테는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전반부 후반부를 자꾸 나눠서 얘기하게 되는데 전반부는 사실은 신데렐라 스토리죠. 네. 근데 신데렐라 스토리를 이제 남자로 바꾼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현대의 신데렐라 더군다나 이 영화가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을 보는 7, 80년대 풍경에서는 사법고시라는 걸 붙으면 그것 자체가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 스토리처럼 보이죠. 근데 영화를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의 흐름만으로 본다면 앞부분은 신데렐라 스토리고 뒷부분은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마음을 닫았던 사람이 그쪽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로 너무 유명한 얘기는 일단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고요. 찰스 디킨스의. 영화에도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뭐 헨리 이야기 같은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갖고 있는 보편성도 지닌 영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감독이 그 실제와 그리고 영화 픽션을 계속 혼동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트릭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약간 나중에 놀랐던 게 이 영화 시작하면 실화에 바탕을 했지만 픽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자막이 뭐냐면 부산 변호인들이 법정에 총 출석한 사람이 99명이라는 얘기를
실제인 것처럼 마지막에 자막을 넣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픽션인 것처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일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아주 뭐랄까 좀 재치 있게 그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인물을 보면 이제 시나리오에서 인물들을 만들어낼 때 물론 배우의 뛰어난 연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시나리오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나리오에서 일단 캐릭터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정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물은 중간에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의 행동을 보고 변화를 보다 보면 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맡는가 하면 이 사건을 맡기 전까지는 사실은 본인의 성공에 대한 어떤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 룸살롱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고 심지어는 좀 있어 보이려고 뒤에 읽지도 못하는 영어로 된 백과사전을 꽂아놓을 정도의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고 본인이 상대적으로 그 법조계에서 주류가 아니라는 데든 아웃사이더의 의식이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정이 많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서울대식이나 가서 고작 한다는 게 데모나고 빨갱이지라고. 근데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국밥집 아주머니가 어떤 부탁을 해왔을 때 그 부탁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갔다가 겪는 어떤 일 때문에 거절한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된 것은 예를 들면 무슨 정치적인 각성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탄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국밥집 아주머니가 자꾸 부탁하니까 거절 못해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주게 되는데 그 일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 본래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의 기질은 뭔가 하면 원칙주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난 다음에는 원칙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상식에 따라서 그 일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변호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연스럽게 각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인물의 어떤 성격으로부터 인물의 변화를 끄집어내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관객을 사로잡는 그런 작법이 아니겠는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저는 국밥집 아들, 단골 국밥집 아들의 변호를 맡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의 변호를 맡는다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송우석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드러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자기가 떠나왔던 시절 그리고 자기가 도망쳤던 시절에 약간 죄의식 같은 게 있는데 그 죄의식이 건드려짐으로써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아니었다는 설정 같은 거는 아주 잘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정치적인 영화죠. 그렇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투신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만을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렇죠. 존 포드 영화 중에 이제 링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극 중에서 그 설정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도 상식적이고 국민이 모두가 알고 있는 논리로 호송을 한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소련 빨갱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내 성을 갈겠습니다. 뭐 성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소련에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로 와? 소련 사람도 알면서 소련에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E.H. 칸은 6.25 때 우리를 위해 참전한 우방 영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빨갱이 같더나. 그거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결정적으로 그 사건을 맡을 때 하는 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말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변호인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무슨 깊숙한 어떤 정치적으로 비타협적인 그리고 본인이 옳다고 믿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나를 가는 영화라기보다는 최소한을 지키려고 하는 영화인 거죠. 근데 그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킬 수가 없었던 80년대의 폭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달리 변호인이 그렇게까지 폭넓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검찰 그리고 이 나라의 군사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상식적인 어떤 원칙,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 윤리를 최소한 선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송우석이라는 변호사가 만약에 국밥집 아주머니랑 그런 인연이 없어서 불임 사건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후에 어떤 계기로 저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렇게 변했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는 일에 대해서 깐깐한 원칙을 견지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그런 직업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네.
말씀하셨던 이 불임 사건이 대학생들이 불온서적을 읽으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들을 밤새 송우석 변호사가 읽습니다. 네. 근데 속독법을 배운 것 같아. 네. 하룻밤 만에 한 5권 읽어요. 네. 그 어려운 책들을. E.H. 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글쎄요. 네. 분단시대 역사인식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속독법을 공부하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네. 약간의 문제적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그 송우석 변호사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그 밤이 어쩌면 몇 권의 책을 읽었던 그 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장면의 편집이나 그 장면의 어떤 무게감 같은 게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한국 영화에 사실 그 법정 장면들이 뛰어난 작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할리우드 영화들 중에서는 법정 영화라는 것이 아주 굉장한 그런 고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의 법정 장면은 한국식 법정 영화로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넘치는 에너지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송강호 씨는 굉장히 그 연기를 할 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넓게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방식으로 연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변호인에서 그 변론을 할 때 분노하면서 사자굴을 터뜨리는 모습은 정말 송강호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전체 이력에서도 굉장히 드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마음대로 터뜨릴 때 그 장면이 또 이 변호인에서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상의 맥락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정 장면이 됐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었어. 이 영화에서 한 4번 정도의 법정 장면이 나오는데 시작했을 때가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작할 때 포승줄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재판 시작하기 직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대충 그냥 세속적인 변호사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변호를 시작하고 보니까 굉장히 잘하네? 이런 느낌을 처음부터 주기 위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선배 변호사가 이 일로 이제 그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근데 이 송우석 변호사 입장에서 그 선배 변호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길을 열어준 사람이자 끌어들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선배 변호사조차도 국보법은 당시 한계 속에서 이건 무죄가 나올 수가 없고 대신 양형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어딨냐. 무죄라면 무죄를 받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어떤 원칙주의자의 굉장한 그런 부분이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들어가기 위한 포승줄부터 시작해서 세워놓지 말고 앉혀야 된다는 얘기,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일가를 하게 되는 장면인데 사실 곽도원 씨도 이 장면에서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대단하죠. 두 사람이 맞붙는데 정말 맹수 두 마리가 붙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네,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실화적인 특수성이나 아니면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굉장한 보편성이나 양자 모두에서 큰 힘을 가진 영화가 아니겠는가. 네, 저는 법정 드라마로서의 그 굴곡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순간 반전을 하는 장면에서도 그 반전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내고 그게 또 드라마에 큰 힘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법정 드라마로서도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엄동무, 이 임무 맞추면 공화국적인 영웅으로 대접하겠어. 북쪽에서 대규모 수천이 있을 거라는 게요. 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이러지. 그쪽 이름도 철호대. 나도 철호야, 곽철호. 우리 같은 편이다. 기근이 내려맞은 명령이야. 네, 두 번째 작품은 강철비입니다. 따끈따끈한 영화인데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2명 나오고요. 저는 정우성 씨의 최고작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전 대단한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정우성 씨가 과소평가받았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정우성 씨는 스타성이 너무 큰 배우잖아요. 정우성, 뭐 강동원 이런 배우들, 원빈 이런 배우들은 스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기를 웬만큼 잘하지 않고는 사실 그렇죠. 정우성으로 보이고 강동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강철비에서의 정우성 씨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나왔던 작품들에서 정우성 씨가 어떤 연기를 잘 해내도 사실은 정우성 씨로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철비에서는 정말로 극 중에 등장하는 엄철우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우성 씨에 대해서 저는 지난 한 20여 년간 한국 영화계 최고의 액션 스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액션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예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외모의 출중함 때문에 사실은 가려지는 측면도 있는데 놈놈놈이라든지 혹은 뭐 무사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총 돌리는 거, 봉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 타는 거 혹은 직접 주먹이나 총으로 하는 액션이나 이런 모든 면까지 액션 소화력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액션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은 북한의 최고 어떤 육체적으로 보면 정예 요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췌장암 말기 환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상충하는 요소잖아요. 가장 강한 요소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가장 약한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액션을 할 때는 최정예 요원으로서 얼마나 액션을 잘하는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쇠약한지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액션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번에 또 강철비를 보면서 한 명의 배우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조우진 씨의 해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또 연말에도 2편에 1987까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거슬러 올라가 봐도 남한산성의 역할 그리고 브라더라는 영화에서의 조우진 씨, 1987 강철비를 생각해 보면 네. 올해 정말 어마어마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션 씬도 여기서 소화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곽도원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애초에 시나리오 아까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곽도원 씨가 또 중심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는 직업을 맡았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이런 큰 주제를 잡아도 주인공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소시민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로 설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큰 영화를 가지고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영화들을 주로 만들고 그런 쪽으로도 좋은 영화가 많기도 한데 이 영화는 한국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서로 대치가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핵전쟁 때문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는 속에서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쨌건 지적이면서도 권력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을 곽도원 씨 특유의 어떤 그 불도저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거기서 이제 인간미를 섞어서 연기하는 부분들이 참 좋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간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장면이 어쩌면 감독이 이 영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를 짧게 강의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인물이 어떤 이념적 근거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짧게 보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일본식으로 일본을 쫓아갑니다. 그 결과 삼성이 소니보다 잘 나가고 현대가 혼다보다 잘 나가죠. 저 북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이 뭘로 패망했죠? 핵이요. 핵무기. 저 북은 일본을 패망시킨 핵무기로 갑니다. 에이. 아, 형, 내 말이 틀려? 핵은 핵으로밖에 못 막는다는 거 다 알면서 왜들 그래 정말. 이 영화는 이제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을 한다면 이 설정 중에 하나는 남북 사이에서 핵전쟁 위기가 있는데 핵전쟁 위기에 남한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냐는 설정이에요. 그 설정은 대통령 선거 당일날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측컨대 앞에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은 보수 쪽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막 당선된 이경영 씨는 진보 쪽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하필이면 그 사건이 터졌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남측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곽철우라는 인물은 보수 정권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극 중에서 그 인물이 선택하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권 이양기 속에서 이 곽철우라는 인물이 양쪽에 다 선이 닿는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설정이었던 굉장히 친한 것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정권 인수위에 있는 핵심 인물이 선배이고 그리고 중국에 또 그 자신들의 정보망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이 곽철우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양호석 감독의 어떤 뛰어난 부분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국 영화에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엄청난 비극을 다루거나 아니면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랑 관련된 분단 현실을 다루거나 이런 영화를 다루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고도 정작 그 영화 안에서 그냥 소소한 가족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자신감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약간 그 소재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 만져서 혹시 덧나지 않을까? 사회적인 거대한 비난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강철비라는 영화는 사실은 지금 가장 첨예한 작년 2017년에 한국 사회 문제였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도발과 관련된 어떤 작년의 한반도의 상황은 국제적인 뉴스로도 가장 큰 뉴스였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핵심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주인공을 삼아서 그리고 그 이야기만으로 사실상 영화 전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곽도원 감독이 갖고 있는 뚝심이나 또 이 이야기 전체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오랜 그 자료조사라든지 본인이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밑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디테일로나 아니면 전체적인 뚝심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창작자로서 창작자와 작품은 어쩔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작품 속의 어떤 의견이 창작자의 의견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후반부에 감독 생각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어쩌면 감독이 그걸 노렸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견에 대한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도발하기 위해서 약간 무모해 보일 정도로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근데 그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영화가 그렇게까지 안 끝나도 되거든요. 네. 약간 열어두고 끝나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첨예한 두 가지 입장 중에 한 가지 쪽에 완전히 힘을 실으면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다 보고 나면 제가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 점에 제가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어놓고 끝났을 때와 어떤 명확하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입장을 대변하면서 끝나게 되면 어느 것이 사회에 더 의제라든지 생각하기에 어떤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할까 생각하면 후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강철기에서 맨 마지막 상황은 곽철우라는 인물의 정치적인 선택이고자 자기의 신념이기도 하겠지만 영화가 한국 사회에 말하자면 어떤 이런 의제를 풀어놓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 자체도 감독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일 것이다라는 거죠. 배우들의 연기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어떤 방식의 굉장히 좋은 영화 두 편이 있었는데 하나가 강철비고 하나가 남한산성입니다. 두 영화가 배우 연기나 그 배우 연기를 끌어내는 연출 방식에서 아주 특이한 건 뭔가 하면 서로 맞붙는 두 배우를 마주보게 하지 않고 나란히 앉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카메라 찍기 원칙이기도 하고 연출의 방식이기도 하고 배우의 연기법이기도 한데 이 강철비 같은 데 보면은 두 인물이 서로 어떻게 우정도 키우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의심도 있고 이러면서 남북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계속 붙어 다니는 일종의 버디무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인물은 이동하는 어떤 특성 때문에 차에서 계속 나란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우리를 뭉클하게 만드는 장면이 이제 국수 장면인데 국수 장면에서 처음에는 앞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있다가 곽도원 씨가 정호성 씨 옆으로 앉아가지고 수갑을 마주쳤으니까 나란히 앉는 게 더 편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리로 왔을 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흐름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란히 앉아서 국수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우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리액션을 내가 철저히 보면서 연기를 할 때와 배우는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앉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진득한 감정적인 교류를 연기할 때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배우의 연기법으로나 아니면 연출에서 그 배우의 어떤 연기를 끌어내는 방식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 많다는 건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또 두 개의 그 약간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드래곤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그 가수를 좋아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저씨 개그로 포장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꾸며낸다는 점이 영화가 굉장히 대중적인 또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모든 점이 좋지는 않거든요, 강철비가. 근데 저는 그 점이 약간 저는 살짝 걸리긴 했어요. 전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저씨여서가 아니라 그 개그를 그냥 아저씨인 것처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페이소스가 진하게 담겨 있는 장면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아. 그렇군요. 네.
설정에 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북 대통령이 교체기를 설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체기로 설정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면 차기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남쪽의 두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토론의 역할 같은 것을 영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서 북한 1호라고 지칭되는 지금은 김정은이겠죠. 유고 상황을 가정한단 말이죠. 근데 김정은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북한 1호는 어떤 그 사고의 위험에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되고 그 북한 1호가 남한으로 와서 북한 1호의 목숨을 남한에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됐건 극 중에서 북한의 최고 실권자가 유고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을 괄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작년 그런 핵전쟁 위기 뭐 이런 것과 북한의 핵도발과 관련돼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 전쟁의 가장 큰 위험 가능성은 뭐였냐면 김정은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돌출적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면 어떡하느냐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미국 대통령의 성격이라든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성격을 괄호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고 상태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이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핵전쟁 위기 속에서 이 이야기의 사실상 본질이 무엇인가를 개인의 성격 문제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전쟁에서 지도자의 성격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나머지 문제들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괄호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사실은 영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들 자리 좀 비워주세요. 네, 이 영화 장르적으로도 사실은 좀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우석 감독의 이 영화는 한국 사회에 거의 없는 영화다. 장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톰 클랜시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들, 일련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작품이 한국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런 규모가 큰 첩보물 같은 영화. 사실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런 영화들이 그러니까요. 적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근데 올해 작년에 남한산성 그리고 강철위 같은 작품들이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작품들 중에서 두 편 다 좋으시죠? 네, 두 편 다 네. 정말 좋아하고요. 한 편은 이성적인 흥분을 시켰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한 편은 감정적으로 흥분을 시켰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변호인 역시 굉장히 뛰어난 영화이고 저를 많이 울렸던 영화이지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강철비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장면 하나 꼽으라면 네. 송강호 씨가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이 최고의 장면인데요. 그중에서 저는 이상하게 제 마음을 울렸던 장면이 송강호 씨가 괜히 그 임시완 씨한테 꼰대질 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서궁을 가지면서. 봐라 바위가 부싸지나.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사는 게라고. 어쩌면 그런 부끄러움들이 이 사람을 변호인의 끝까지 가게 하는 감정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저를 많이 좋네요.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해 주시니까 그 장면을 다시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이 있고요. 비슷한 선택인데 뭐 저도 두 영화 다 좋지만 강철비를 더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장면을 하나 고른다면 저는 사실 그 장면 빼고 다른 장면을 고를 수가 없어서. 네, 예상되나요? 네. 변호인의 법정 장면을. 그건 저희가 또 송강호 씨 명장면 할 때 했기 때문에 다른 장면을 고르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 일관되시다. 조성태, 네. 김성국, 최정호, 이인기, 박환수, 신용기,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우석 감독의 두 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양호석 감독의 힘찬 영화들로 소개해드렸던 두 편의 영화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